명도뿐만 아니라 민원을 많이 겪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적어도 알아야 득이 된다. 잘 모르면 이제 금전적 손해죠. 반갑습니다. 연구명부동산연구소 황소영입니다. 오늘은 강남빌딩 협상의 7가지 법칙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뭐든지 협상을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금액이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가 뭐 옷을 산다고 치면 몇천 원이 왔다 갔다 할 거고, 가전제품 산다면 몇만 원, 몇십만 원 왔다 갔다 합니다. 차를 산다고 하면 몇백만 원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이제 건물은 억 단위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억 단위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몇십억짜리가 억 단위고, 이제 100억 뭐 아니면 200억 이렇게 넘어가면 5억, 10억 단위로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협상의 대상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 협상의 대상은 7가지인데 첫 번째로 명도가 있습니다. 명도라는 건 임차인을 내보내는 거예요. 오래된 건물을 살 때는 신축을 해야 되니까, 내지는 내가 리모델링을 하려고 할 때 임차인이 다 나가야지 내가 뭔가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건물을 사서 갖고 있으면 마이너스가 심할 거잖아요. 왜 마이너스가 심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고려하지 않은 분들인데, 설명해 드린다면, 어떤 건물이 오래됐어요. 그럼 이걸 신축하기 위해서 산 거잖아요. 그러면 신축할 만한 그 땅이기 때문에 이 땅값이 과거의 땅값이랑은 차이가 날 거잖아요. 오래된 건물들은 건물값은 없고 이 땅값만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나오는 월세가 이 건물값, 땅과 건물값을 포함했을 때 수익률에 비하면 아주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지어야, 짓고 나서 임대가 돼야 적절한 수익률이 나오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있는 상태로 그냥 유지가 되면 마이너스가 계속 쌓이는 상황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도를 해야 되는데, 이 명도를 누가 하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러면 건물 주인이 하느냐 아니면 내가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근데 이것도 명도를 하고 싶은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건물 주인도 하기 싫어하고, 내가 예를 들어서 임차인을 내보낸다고 생각만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명도는 사실은 내가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근데 파는 사람이든 사는 사람이든 안 하는 게 제일 좋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명도를 했을 때 이익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해볼만 하단 말이에요. 그럼 해볼만 한지 안 할만 한지를 파악을 하려면 임차인 현황을 다 봐야 돼요. 그리고 임차인 현황을 본다는 거는 첫 번째로는 계약 기간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그 계약 기간이 지금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이제 거의 끝날 시점인지 아니면 한참 남았는지, 최근에 계약을 했는지, 임대 계약 기간을 보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여기가 장사가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보는 게 또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해당 업종이 인테리어를 많이 했는지 안 했는지도 중요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임차인들의 보증금과 월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중요해요. 낮은 것과 높은 것에 또 차이가 또 있단 말이에요. 이 4가지를 파악하고 나서 내가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아니면 내가 해볼까 말까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명도에 따라서 건물주가 안 하고 사는 사람이 하게 되면 그 명도비 정도를 이제 건물값에서 어느 정도 감안을 해줍니다. 내지는 본인이 애초부터 한다고 하고 건물값이 이제 좀 높은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명도를 누가 할지, 그리고 명도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될지, 그리고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될지를 가늠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건물 협상할 때는. 그리고 아까 말한 그 4가지 내용을 다 파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4가지 말고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연체를 얼마나 했는지도 중요해요. 임대료 연체를. 근데 이게 또 이 상황을 다 알고도 그 당사자를 만나봐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저거 건물 살 사람인데 언제 나가시겠어? 이러면 그거는 망한 명도예요. 처음 시작부터. 네, 명도를 하려면 일단 건물주가 어느 정도는 의향을 이렇게 알아봐야 돼요. 근데 어떤 건물주들은 이거 팔 걸 생각하고 뭐 그 화해조서를 다 써놓은 경우도 있고, 어떤 건물주들은 내가 명도를 다 할 거야 하고 해나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명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상황을 마주치게 되면 그 5가지 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가늠을 해보고 비용도 따져봐야 돼요. 근데 이제 명도 비용을 따질 때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한 1.5를 곱해야 됩니다. 보편적으로 그래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소장님, 그럼 명도 몇 번 해보셨어요? 건물 횟수로 치면 뭐 4, 50번 넘게 해봤지.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일반적으로 맞을 거예요. 이 사람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말도 안 되게 10배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1.5배 정도는 곱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금액에. 그거는 이제 소장님이 40번 넘게 해보니까 그 금액을 유추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처음 하는 분들이라면 1.8 곱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아까 5가지를 파악하고 요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곱하기 1.8. 노련한 사람이라면 뭐 1.5 미만 이렇게 아니면 어느 정도 정해진 금액 안에서 되기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계약금이에요. 보통 계약금은 우리가 사려는 부동산의 10% 정도로 정하죠. 근데 이제 건물 주인이 그걸 더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본인이 돈이 필요하니까. 그 계약금을 가지고 명도를 하려는 경우도 있고 그 계약금을 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다른 건물을 계약하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내가 건물을 팔아서 그 건물에 살고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건물을 팔고 다른 집으로 가려고 집을 살려는 경우도 있고. 근데 생각해봐. 사는 사람은 계약금이 적은 게 좋죠. 파는 사람은 계약금이 많은 게 좋고. 그러니까 계약금을 내가 여유자금이 많아요. 그럼 이 사람이 그 건물을 갖고 있는 분이 계약금을 10%가 아니라 15%, 20% 원한다고 쳐요. 그러면 그럼 내가 더 줄게 하고 건물 금액을 좀 조율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내지는 그 조건을 들어주면서도 좀 조율해 볼 수 있어요. 물론 이게 얘기가 안 먹히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얘기를 해보기는 해야죠. 확인은 해봐야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금의 금액에 따라서 이게 건물 금액도 어느 정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이 사람만 좋은 입장이 되는 거는 조금 그렇잖아요. 근데 뭐 내가 있는 돈이니까 그냥 주고 말지, 내가 있는 돈이니까 그냥 많이 줘도 난 상관없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확인은 해보면 좋겠죠. 자, 확인을 했는데 1억이 깎일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그럼 확인을 해봐야 된다, 안 해봐야 된다? 네, 당연히 해봐야죠. 1억은 아니고 3천만 원 깎이면 어때요? 그것도 당연히 말 한마디에 3천만 원이면 아무리 많은 부자도 그건 합니다. 대부분 건물 할 때는 최소 몇 천에서 억 단위란 말이에요. 그럼 확인하는 게 훨씬 더 득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해야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중도금인데 건물을 사면서 중도금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도금은 사는 입장에서는 안 하고 싶고 파는 입장에서는 받고 싶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중도금을 지불하는 날짜와 금액도 이게 협상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면 상대방이 원하는 걸 내가 들어준다는 거는 내가 원하는 것도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들어줄 수 있다는 것과 일맥상통하잖아요. 우리가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물건을 사면서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사고 이 사람은 내 돈을 원하면 이 물건에 문제가 있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돈을 지불하면서 난 요 정도 값을 지불하고 싶다, 이 협상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중도금도 똑같단 말이에요. 중도금을 예를 들어서 빠른 시일 내에 받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금액이 많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하단 말이에요. 근데 중도금을 지불하면 계약을 깨기가 힘들어요. 나중에 무슨 상황이 벌어졌을 때 뭐 그거 몇십억 내고 계약 깨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찌됐건 중도금이라는 돈을 더 지불하고 예를 들어서 빠른 시일 내에 준다 그러면 이 사람이 원하는 거니까 그걸로 인해서 금액이나 아니면 다른 조건을 조율해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명도 아니면 계약금 아니 중도금 이거 다 엮여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건 하고 이건 안 하겠다, 요건 조금 하고 이건 많이 하겠다, 이건 조금 하고 이건 많이, 이렇게 다 조율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 가지고도 얘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노련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예를 들어서 어느 한 편에 쓰게 되면 이런 것들을 그냥 얘기하면서 이건 이렇게 하시죠 하면서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시간 지나서 이런 계약을 안 해본 사람 그냥 그렇게 했는데, 왜냐면 난 돈도 있었고 그 전에 그 부동산 중개인이 이런 걸 다 확인하고 만약에 이쪽에 더 가까운 사람이었다면 사장님 그거 어느 정도 있으시니까 그 중도금은 며칠에 요 정도 하시는 거 괜찮으시죠? 그럼 처음 건물을 사본 사람 네 이렇게 돼요. 거기서 협상할 생각을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적어도 오늘 한 얘기를 알고 있으면 잠시만요, 근데 그 중도금 꼭 해야 되나요? 이렇게 되죠. 물론 만나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만나기 전에 이런 얘기가 오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협상의 대상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고 그러면 그거는 이렇게 해주시면 어때요? 저도 그렇게 돈이 부족한데 그때 마련하려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주시면 뭐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던 그거를 협상의 대상으로 삼아서 어떤 이익을 본인이 추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도인이 중도금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 거예요? 돈이 필요 없는 거지. 돈이 필요 없는 게 일단 첫 번째고, 그리고 금액이 일단은 센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지. 예를 들어서 시세보다 조금 높거나 건물값이 그런 경우거나 만에 하나 내가 수틀리면 이거 계약금 2배 주고 깰 수도 있겠다,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매도인이 그렇게 말하는 경우는 사실 드물지. 그러니까 애초에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은 그거 얘기 자체를 안 해. 근데 돈이 필요한 사람은 거의 이쪽에서 얘기하지. 이쪽에서 매수인이 전 중도금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잘 없잖아. 거의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원하면 원했지. 그렇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잔금인데, 잔금은 그냥 정해진 날짜에 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잔금 날짜가 중요합니다. 이제 매도하는 입장에서는 잔금을 빨리 받고 싶어 하고, 여기서는 좀 느리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특히나 신축이나 리모델링 하려면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또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설계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는 느리고 싶고 여기서는 줄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잔금 날짜도 협상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통상 보통의 기간은 어느 정도예요? 일단 상황마다 다 다른데 보통은 6개월 전후인 경우가 많고, 길 때는 1년 반, 2년까지도 봤어. 짧으면 한두 달인 경우도 봤고. 그러니까 그 날짜가 왜 그렇게 됐겠어? 제가 아까 6개월 전후라고 했지만 이게 협상의 대상이기 때문에 상황마다 다 다른 거야. 그 1년 반인가 2년인 경우는 뭐였냐면 집 주인이 명도를 한다고 하고 길게 뽑은 거야. 잔금 날짜를. 그리고 그 건물주가 명도를 하기 위해서 1년 반, 2년으로 느린 거야. 그리고 이 계약을 깨지 않기 위해서 이 건물주가 중도금을 많이 요구했어. 예를 들어서 계약금만 받고 명도 끝났는데 상황이 안 좋아서 저 안 할래요. 아니면 그 사이에 뭐 경기가 달라져서 안 할래요. 그러면 임차인 내보내고 혼자 곤란해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확실하게 이 계약을 진행하기 위해서 중도금을 많이 요구했던 거야. 그리고 이제 계약하고 중도금을 빠르게 받았던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잘한 계약이고,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금액을 들어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막 이렇게 된 것도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협상에 노련했던 거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게 뭐 금액이 뭐 1, 2억의 플러스 마이너스는 아니니까 그보다 훨씬 더 크지. 그래서 강남 빌딩의 금액이 보통 100억이 넘는데 협상을 잘하고 못하고에 의해서 이 금액이 보이지 않는 금액, 보이는 금액일 때도 있고, 건물 가격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조건이 달라지면 보이지 않는 금액이죠. 예를 들면 뭐 대출 이자라든지 아니면 내가 건축 허가나 이런 걸 낼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늘고 줄고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금액들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한두 달만 하더라도 그게 막 몇 천에서 막 억 단위가 되겠죠. 네, 그런 금액들도 협상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어요. 훨씬 더 큰 금액인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강남 빌딩을 살 때 이런 협상해야 될 것들이 뭔지 알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저보다 아는 게 훨씬 더 건물을 사면서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남 빌딩 협상의 법칙이 7가지라고 했는데 오늘 4가지를 얘기했고, 나머지 3가지는 강남 빌딩 협상의 7가지 법칙에 제가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에 들어가시면 그 전자책을 다운받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그걸 보고 한번 기준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어떻게 작성하게 되신 거예요? 왜 작성하신 거예요? 이거는 내가 다 겪은 일이니까. 아까 명도도 그렇게 겪었었고, 그리고 잔금 날짜나 이런 것들, 모든 계약서에 쓰는 모든 요건을 다 하나씩 곱씹어 가면서 협상하는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아는 거야. 지금까지 건물을 뭐 40개 넘게 사봤고, 뭐 지었고, 막, 그리고 임차인 뭐 이런 것들을 다 해봤고, 명도뿐만 아니라 민원을 많이 겪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적어도 알아야 득이 된다. 적어도 실수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 몰라서 계약하고 나서 문제 해결하려고 찾아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계약서에 이미 썼고 금액이 지불됐으면 바꾸지 못해. 잘 모르면 이제 금전적 손해죠. 그게 타겟팅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당연하지. 나의 경험이 확실하다는 것과 내가 이걸 확실히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이 책에 나와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내가 누군가한테 들었어. 그래서 이걸 썼어. 엉성할 것이고 그걸 썼다고 해도 나는 불안하겠지. 난 이거 해보진 않았는데 난 내가 다 해봤어. 그래서 내 자신감의 표현이야. 예를 들면 국가대표 선수나 월드컵 선수가 내가 연습하는 뭐 과정 다 보여줘. 왜? 내가 이렇게 보여줘도 이걸 본 사람이 나처럼 하지 못할 테니까. 그러면 이 협상의 기술 그 7가지 요소 있잖아요. 이걸 모르게 되면 손해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건물 금액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많지만 적어도 몇 억에서 몇십억 차이가 나지. 10억 넘게 차이 나는 경우도 봤어. 그리고 제가 이걸 쓴 것도 제 경험을 쉽게 썼단 말이에요. 간략하게 썼어요. 그리고 그거에서 기준을 썼고, 그리고 협상에 대해서 좀 더 본인이 노련해지고 싶다면
허브 코헨의 협상의 법칙 1, 2를 보시면 됩니다. 그 1, 2를 제가 몇 번을 봤거든요. 이 뒤에도 지금 꽂혀 있고. 그런 정도로 이론적으로도 알고 실무까지 경험해서 제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허브 코헨이라는 분은 국가 간 협상이나 아주 대기업 협상이나 그리고 인질 협상 뭐 이런 것까지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경험을 책으로 쓴 거예요. 이게 1, 2인데 보시면 책이 두껍죠, 그렇죠? 보면 안 읽고 싶어요. 네, 이렇게 두꺼운 책 보는 일이 잘 없잖아요. 이게 그나마 두 권으로 나뉘어 있어서 한번 읽어볼까 싶지, 이게 한 권으로 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두껍게. 수학의 정석보다 더 두꺼워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엄청 많이 접어놨어요. 보시면 접힌 게 많아요. 줄 쳐놓고 어쩌고. 네. 근데 이 책의 특징이 뭐냐면 쉬워요. 쉽고 재밌어요. 왜 쉽고 재밌느냐면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써놨어요. 협상의 원리를. 어떤 분야의 전문가는 본인이 아는 것을 초등학교 3학년이 들어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전 진짜 전문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일에 대해서 정말 이해하고 있고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진짜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써놨어요. 너무 쉽고 재밌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안 끝났으면 좋겠는데 하는 책들 있잖아요. 얼마나 협상에 대한 책들을 저는 요거 말고도 이제 막 이거저거 막 있단 말이에요.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뭐 외국 사람,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근데 그게 일맥상통하지만 얘가 가장 정수라고 봐요, 저는. 그리고 협상할 때 제가 이 책에서 배운 것들을 줄쳐놨는데 당연히 활용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알게 된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또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